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나오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거리두기 개편이 수도권에선 일주일 미뤄집니다. 어떤 게 달라지고 어떤 게 그대로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장검사와 언론인, 경찰 간부에게 금품을 준 의혹을 받는 김모 회장의 휴대전화에 금품을 전달한 정황들이 줄줄이 담겨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가 커진 과정과 김 회장의 실체도 더 취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한 골프장 캐디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특수 고용직이란 이유로 산업재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밤 12시 6명. 원래 내일부터 수도권에선 거리 두기가 좀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4인 제한이 일주일 연장됩니다. 오늘 상황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거리 두기 완화가 미뤄졌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원래 계획대로 내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환자 수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만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75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새 체계를 적용한 뒤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서울의 경우 일주일 정도 추이를 살펴보면서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논의 끝에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동안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선 오는 7일까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 모임도 8명까지로 유지됩니다. 다만 7월부터 접종 완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지 14일이 지난 사람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1차 접종자는 2m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2주로 계획했던 이행 기간을 일주일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 뒤 원래 발표대로 15일부터는 새 거리 두기 체계를 전면 시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이 역시 늦춰질 수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이번 확산세가 걱정되는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원어민 강사에서 시작해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온 과정에 델타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들이 처음 다녀간 술집이 8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접촉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앞의 술집입니다. 이곳에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원어민 강사들도 여기 왔다가 감염됐습니다. 그 이후 모두 213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이후 홍대 인근 술집 8곳의 방문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고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접촉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손으로 적은 명부 일부 내용은 알아볼 수 없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9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영어학원 확진자들을 무작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몇 명이 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전체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68명이던 국내 델타 변이 관련 확진자 숫자가 381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납니다. 지난 4월 중순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달여 만에 400명에 육박하는 겁니다. 당국은 그러나 확진자 전체를 변이 검사하지 않고 15% 정도만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정확도를 위해서는 검사를 하는 게 맞죠. 감염된 분이 만약 거기에 대부분이 델타 변이라면 심각성이 큰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델타 변이 집단 감염 사례인 만큼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 변이가 역대 가장 전염력이 높다며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하루 신규 확진자 2만 명, 이스라엘 1,000명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서울 홍대 인근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사람들이 꽤 보이는군요. 예, 여기는 마포구 홍대 앞 경의선 숲길인데요. 지금 델타 변이가 나온 술집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의자에 앉아서 저녁 시간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은데 여럿이 붙어 앉을 수 없게 이렇게 천막을 쳐놓았습니다. 네, 시간과 인원 제한이 내일부터 좀 풀릴 거라는 기대가 컸는데 여러분들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예, 집단 감염이 나온 마포구 술집 일대를 오늘 제가 돌아봤는데요. 점심때만 해도 내일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갑자기 일주일 정도 미뤄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몇 분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아있던 전에 시켰던 뭐 주류들 유통기한 지난 거 다시 또 내용물 버리고 또 수거 업체 또 불러서 해야 되고 에어컨이나 뭐 이런 칸막이도 다시 제대로 설치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또 일주일 연장됐다고 하니까 헛수고가 된 거죠. 네. 예, 수도권에서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장 취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좀 보이던가요? 예, 최근 수도권에서는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0대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고요. 전주보다 20%나 늘었습니다. 이들이 많이 가는 학원이나 주점 같은 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활동량이 많은데도 백신 접종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진다는 발표가 계속되면서 방역 의식이 느슨해졌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완화된 거리두기 적용을 좀 미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죠. 예,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지금 상황을 캠핑장에서 모기향을 끄고 모기장도 없애고 나서 알아서 모기를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방역 정책을 기획한 사람들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정부가 일단 상황을 일주일 더 지켜보기로 했지만 확산세가 잡힐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대구는 한 마트와 관련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열흘 동안 이곳을 다녀간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으러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4층짜리 주차장 건물입니다. 차가 다녀야 할 통로에 시민들이 끝도 없이 줄 서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겁니다. 통로를 돌고 돌아 건물 밖을 빠져나오자 선별 진료소가 나옵니다. 이 대형마트에선 지난 26일 마트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동료 직원에 퍼지며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는 지난 18일부터 열흘간 마트를 다녀간 시민들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트에 설치한 선별 진료소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오늘 더 이상 안 받습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변 교통은 마비되고 더위 속에 기다린 시민들은 대구시 행정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드라이버 서로를 하든지 이쪽에 가면 열 군데를 차리든지. 검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줄을 서야 되고. 뒤늦게 대구시는 안내 문자를 통해 검사 대상을 방문자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검사 인력도 늘리고 선별 진료소도 각 자치구로 나눠 배치했습니다. 줄이 너무 많이 있어갖고 못하고 일찍 마감이 한 4시 반 마감돼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갖고 오늘 나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꽉 막혔던 해외 여행길에 숨통이 좀 트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사이판으로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 협정을 처음으로 맺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늘고 변이 바이러스도 퍼지고 있어
다른 나라로 더 늘릴지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사이판행 비행기를 탈 때 수속을 밟는 곳입니다. 지금은 뜨는 비행기가 없어서 사이판 여행객을 볼 수는 없지만 다음 달 말부터 일주일에 한 대씩 다시 비행기가 뜨면 사이판을 찾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사이판과 서로를 여행 안전 권역으로 인정하는 일명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었습니다. 여행객은 두 나라 국적자와 가족 중 백신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난 단체 여행객으로 제한합니다. 보건당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격리가 없는 대신 출국 전후로 코로나 검사를 모두 6차례 받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해외여행 문이 열린 데 대해 대체로 환영합니다. 불편하긴 한데 근데 자가격리 14일이 쉬운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데는 다 가볼 때는 가본 것 같고 사이판이 열리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동안 여행을 못 가서 많이 답답했었는데 하늘길이 열린다면은 가고 싶고요. 한 6번 정도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검사하고 갈 수 있으면은 가고 싶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트래블 버블 시행에 맞춰 다음 달 24일부터 사이판행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지난해 3월 중단한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도 사이판에 비행기를 띄웁니다. 여행업계도 단체 여행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그에 맞춰서 사이판 여행 상품들도 선보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판 다음으로는 괌과 하와이, 대만 등이 여행길이 열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상황에서 트래블 버블 지역을 확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 관리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어느 지역이든 상대 지역의 여행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씨의 의혹을 뉴스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수산업자인 김모 회장이 이 씨와 또 다른 언론인, 부장검사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수사의 출발은 100억 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금품을 전달한 단서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확대됐다는 겁니다. 특히 그 안엔 금품의 종류와 직원을 동원한 흔적도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처음엔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회장의 투자 사기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116억 원을 챙긴 사건입니다. 갑자기 수사가 커진 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때문입니다. 증거를 분석해보니 사기범인 김 회장이 쉽게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인사들이 등장한 겁니다. 특히 금품 전달의 단서들도 줄줄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관련해서는 전달한 걸로 의심되는 금품의 종류와 함께 직원을 동원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이 부분도 다 이제 확인을 했고요. 대표가 저희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시계를 사오도록, 사서 어디로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다 전달했는 게 그게 다 있습니다. 또 금품 전달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들이 휴대전화에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장검사에 이어 총경급 경찰 간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동훈 전 대변인, 그리고 한 방송사의 앵커 A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품의 종류는 현금을 비롯해 골프채와 값비싼 시계, 명품 지갑, 그리고 중고차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단서와 김 회장의 진술, 그리고 관련자들의 계좌 내역을 맞춰본 뒤에 입건한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금품을 뿌렸다는 김 회장의 회사는 유령업체였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사기를 쳐왔습니다. 1억 원대 사기꾼이 시간과 인맥을 더하며 100억 원대 사기꾼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 더 보도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있지도 않은 다문화 단체 임원을 사칭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2년 전 한 시상식입니다. 유명 정치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다문화 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해선 한국다문화협회 대구경북 후원회장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원회는 없습니다. 대구 경북 없어요.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관계되는 한편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분을 속인 건 이미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무장이라고 속인 뒤 개인 파산을 도와준다고 속여 돈을 챙겼습니다. 사무소밖에 없었는데 변호사 사무실 내가지고 사무실까지 직접 갔는데 사무장들도 있고 격리들도 있고 근데 나중에 사건을 터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 일용직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몇몇 사기로 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뒤 7년간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2016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으로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조용히 지낸 건 넉 달, 2017년 포항 구룡포에서 다시 사기를 칩니다. 1,000억 원대 유산을 받은 수산업자로 속여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116억 원을 챙긴 겁니다. 지난 3월 속은 걸 안 피해자들이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 봤지만 시골집이었습니다. 등록해가지고 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돈 받으러 갔지. 뭐 이렇게 실치가 잃더라. 길은 다 잡혀 있지. 손을 들들들들 떠면서 돈을 몇십억씩 줬는 사람들은 그래. 당시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피해를 봤다며 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건 마당발 인맥을 과시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력 인사 등과 인연을 과시해 투자받고 다시 인맥을 넓히길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거미줄처럼 얽힌 김 회장의 인맥이 금품의 힘이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한수원 사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고서 등을 조작해서 월성원전 1호기를 미리 문 닫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는 지난 2019년 남은 수명보다 일찍 폐쇄됐습니다. 계속 가동하는 게 더 손해라는 평가 보고서가 폐쇄를 하게 된 근거였습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검이 산업부 공무원 3명을 먼저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사 전 관련 문서를 지우고 조작한 혐의입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지검 내에 따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일찍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월 구속 전 심사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수립한 국정 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전지검은 최 전 비서관에 대해선 큰 손실이 예상된다는 조작된 내용이 담긴 설비 현황 조사표를 내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월성 1호기를 미리 폐쇄하면서 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수사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일부 혐의는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직접 소집했습니다. 대검찰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외부 판단을 받으라는 거죠? 김호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라고 한 내용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도록 시킨 건지는 외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이 업무에도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인지도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의위원 15명이 이 부분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살피게 되는데요. 일단 일부 혐의는 재판에 넘겼지만 8개월간 이어진 수사를 더 끌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수사를 더 끌려 한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이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월성원전 수사팀은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대검과 부딪혀 왔습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오늘 대검을 직접 방문해서 이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김 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수사심의위로 넘기고 나머지는 기소하라고 승인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열리게 되는데요.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갈지 또 언제 열지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는 2일자로 수사팀장이 바뀌게 되는데 수심위에는 기존 수사팀장이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의 비리 의혹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서 개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캠프를 그만둔 이유가 이건지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총장은 정치 선언 뒤 외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언론사별 부스를 모두 돌며 1시간가량 취재진과 인사를 나눈 겁니다. 당박 인사지만 기자회견장 예약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해줬고 검찰 출신인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함께 기자실을 돌았습니다. 잠시 질의응답도 했는데 이동훈 전 캠프 대변인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캠프도 이 전 대변인이 그만둔 이유가 이 의혹 때문인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야권 통합 시 한 축이 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에게 조만간 만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한번 뵙기로 그렇게 했고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만남 이후 당장 따로 회동을 하긴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희 당의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님과 먼저 소통하시고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JTBC 강연입니다. 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엑스파일에 등장한다고 알려진 이력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전 장관은 들어봤다며 이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혹시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추 전 장관님은? 들어봤죠. 네.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주변의 친인척, 친구 관계 이런 게 다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거론한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담긴 걸로 알려진 건데 김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당시 줄리라는 이름을 썼다는 의혹입니다. 그동안 친문 커뮤니티에서 거론되어던 이 얘기를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 대립했던 만큼 대선 국면에서도 윤 전 총장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그러자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뉴스버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히다면서 누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혹도 제기된 상황. 이와 관련해서도 김 씨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김 씨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이 제기한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의 작은 피처 정의를 발표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글쎄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상대로 9명이 등록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어떻게 하면 흥행이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등록 서류가 민주당에 접수됐습니다. 공식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의 지지를 더 크게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등도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최종 등록 후보는 이렇게 모두 9명.
민주당은 우선 내일 9명의 후보를 모아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이란 공식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약의 의미도 있지만 경선 분위기 띄우기에 곧바로 돌입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당장 후보들은 내일 다른 후보 한 명을 지적해 1분간 지적을 쏟아내는 순서도 같습니다. 지적을 듣는 후보는 반론을 할 수 없는데 2000년대 예능 프로그램 형식을 빌린 걸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후보들에게 몸에 붙이는 카메라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붙이고 다니면서 민심을 잘 기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 흥행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당대표 선발 전당대회가 국민의힘만큼 주목을 끌지 못한 데다 당 지지율도 최근에 밀리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지도부 내부에선 예비 경선에 이어질 본 경선을 앞두고 흥행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예능 PD를 데려다가 오디션처럼 선거를 치르는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온라인에 영상을 배포하는 걸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인 만큼 비대면 방식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물러났지만 경기도 광주 송정동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김 전 비서관은 이 땅에 2017년부터 관여해서 지분 쪼개기까지 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려운 지인에게 부득이하게 샀다는 해명과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김기표 전 비서관의 땅이 있는 경기도 광주 송정동입니다. 지난해 4월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 일대의 땅을 담보로 약 4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주인들이 담보로 제공해준 토지 19필지의 등기를 모두 떼어봤더니 과거 이력이 다 나옵니다. 우선 2015년 10월경 이 업체의 대표인 김모 씨가 임야였던 이 일대의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는 2017년 다른 3명과 이 땅의 지분을 나눕니다. 이 중 한 명이 김기표 전 비서관입니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이 일부 지분을 가진 토지는 모두 7필지, 하지만 이들은 2달 뒤 서로가 서로에게 지분을 사고 팔며 다시 정리에 나섰는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에겐 땅 3필지가 남은 걸로 나옵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된 시점에 이 일대의 땅값은 크게 뛰었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이 3만 원대였는데 이듬해인 2018년엔 48만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후로도 임야였던 일부가 대지로 바뀌면서 땅값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전 비서관은 사정이 어려운 지인에게 부득이하게 땅을 샀다는 해명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분 쪼개기 투기 수법으로 의심합니다. 전형적인 기획부동산들의 투기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비서관도 이 과정에 아무래도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김 전 비서관은 오늘도 취재진의 재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의 임명안이 원래보다 이틀 늦춰진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지만 부실한 인사 검증 과정은 또 한 번 드러난 셈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 임명안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일정이 갑작스레 미뤄졌습니다. 박 내정자가 공군 사관학교장으로 재직 중일 때 일어난 교수 감금 주장건과 교내 성추행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박 내정자의 임명 일정은 안개 속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밤사이 박 내정자가 청와대에 보낸 소명 자료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임명 일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향후 국무회의 일정과 임명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상정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오후 들어 기류는 바뀌었고 박 내정자 임명안을 내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추가 검증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모총장 임명안 상정 일정을 한 차례 미루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임 총장이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가운데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았다면 이 같은 의혹들은 당연히 사전에 검증이 이루어져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청와대에 이어지는 인사 실수를 여당도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 온도는 좀 다릅니다. 지적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정확히 책임을 물을 조짐은 아직 없는 겁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공직자 비위 척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새로 만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김기표 전 비서관을 앉히면서 투기 의혹은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 인사 보류 소동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청와대의 이딴 실수에 여당도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청와대 내에서 아마 인사검증과 관련돼서 문제를 비서실장이나 누가 한번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온도는 여당과 좀 다릅니다. 김 전 비서관 논란이 불거진 뒤 고위급 참모회의에서 한 관계자는 지나가는 말로 이제는 내 책임론도 언론에서 제기한다고만 언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추가 발언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전 비서관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판단이 잘못됐을 뿐이니 다음 인사 때부터 잘하면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특히 여권에서 나온 김öl숙 인사수석 책임론에 대해선 비서관 인사는 총무비서관이 하는 일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실제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검증 관련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인사수석 책임론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 인선 문제를 총무비서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보는 건 지나친 축소란 지적도 나옵니다. 청와대 인사를 할 땐 인사위원회를 열어 흠결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사권자도 임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차별의 실상을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세상을 떠났지만 법적으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한 골프장 캐디 이야기입니다. 법은 27살 청춘을 왜 보호하지 못한 건지 추적 보도 후기 따라가 봤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한 대학 소재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 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그 옆에 다른 친구한테는 뭐 이쁘나 밥 많이 먹어. 넌 다이어트니까 밥 많이 먹지 마. 한 20, 30명 같이 듣는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너희들은 뛰세요. 그리고 뭐 뚱뚱해서 뚱뚱하다고 빨리 못 뛰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뛰세요. 동료들은 캡틴이라 불리며 캐디를 관리한 A씨가 유독 배 씨만 못 살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캡틴은 딱 괴롭히는 사람이 몇 명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분이었거든요. 거의 안 됐다시피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뒤에서 험담하고. 하지만 여전히 배 씨는 법적으로 피해자가 아닙니다. 골프장 캐디는 학습지 교사나 보험 설계사처럼 1인 사업자로 계약하는 특수 고용직입니다. 프리랜서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숫자는 221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지난 2월 배 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이제 인정돼도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지금.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거 이상으로 조금 더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없었나요? 없죠. 산재보험도 의무가 아닙니다. 배 씨의 동료들은 회사가 오히려 산재보험 포기를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거기 탁자 위에 있는 거 옆에 예시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이 쓰면 돼 라고만 했어요. 이 한 장의 종이가 숨진 배 씨의 보상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뜻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걸 자필로 적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제출하는 순간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물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골프장 캐디라는 특수 형태의 종사자고
적용 제외 신청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적용 제외했기 때문에 산재 적용은 안 되는 걸로. 배 씨와 같은 특수 고용직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다고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JTBC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혜영 의원실에 이 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상 차별은 이미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제 절차가 만들어졌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절차까지 추가되면 중복이라는 겁니다. 또 차별금지법이 근로자 개념을 넓게 보고 있는데 기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과 다를 경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본인들이 기댈 구제 절차는 어디에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계속 길게 싸우는 것도 진짜 그치? 딸내미 그냥 한쪽 풀어주고. 결국 유족은 가해자와 골프장 측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소식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이 이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걸 알면서도 단순 사망 사건으로 거짓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유가족은 2차 가해를 이야기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고 했지만 보고서에는 모두 빠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중사가 목숨을 끊은 지난 5월 22일 공군 군사경찰이 쓴 보고서입니다. 이중사가 숨지기 2달가량 전 선임 장모 중사가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이성용 당시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 다음 날 공군 군사경찰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부대원들이 가해자를 선처하라고 요구해 이중사가 힘들어했다는 유가족 진술이 담겼습니다. 부대원들이 가해자를 비호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공군 군사경찰은 국방부에 앞선 문건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합니다. 이중사가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유가족들이 부대원들의 2차 가해를 증언했지만 애통해하는 것 외엔 특이 반응이 없다며 거짓 보고도 했습니다. 부대원 조사 계획도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허위 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 은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군사경찰단장이 중앙수사대의 사건 조사 계획을 아예 무산시킨 것으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지난주에야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6월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하여 이 문건들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6월 25일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인 군사경찰단장조차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조속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북한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고위급 간부들을 나란히 문책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을 주도한 군서열 1위 이병철 부위원장이 문책 대상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주재로 어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 소집 이유입니다. 국가 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킨 데 간부들의 태업으로 방역 전선에 위기가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당 중앙이 정치국 상무위원 등의 인사 조치를 시사하더니 묘한 영상을 내보냅니다. 투표를 했는데 주석단 앞줄에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만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순간 김 총비서가 고개를 돌려 이들을 바라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인 이 부위원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리를 비운 최성건 당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해임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서열 1위와 2위 인사에 대한 문책이 동시에 이루어질 만큼 군의 큰 잘못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김 총비서가 지난 17일 특별명령서까지 내린 군량미 보급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군량미의 개통을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종의 횡령이 일어섰을 가능성이 있고 또
군이 경계태세를 소홀히 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발표해왔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지난해 9살 소녀가 고문에 가까운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지붕을 건너 탈출했습니다. 오늘 부모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재판부는 꼬집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9살 A양의 부모는 딸아이의 목에 쇠줄을 채우고 2층 베란다에 가둬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거나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해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맨발로 건너가 주민에게 구조됐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높은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극복을 잘한 것 같고. 오늘 부산지법 창원재판소에서 A양 부모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는 올해에만 반성문을 150회 냈습니다. 반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는 500회가 넘게 제출됐습니다. 아동학대! 엄중 처벌! 아동학대! 최고형량!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의붓아버지와 친모에 대해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각각 1년씩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형사 책임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 했습니다. 딸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조현병이 있는 친모의 경우 1심에 이어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네티즌을 고소한다든가 SNS에 자기 PR을 잘 적어 올리고 그리고 애들에 대한 양육수당을 다 받아가지고 챙기고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지. 현재 위탁가정으로 보내진 A양에 대해선 부모가 출소 이후에도 친권을 갖지 못하도록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1층 내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졌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건물 1층 통유리가 통째로 부서집니다. 건물 위층 잔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나가던 행인도 놀라서 다시 돌아가고 고양이도 튀어나옵니다. 서로 막 엄청 컸어요. 그래갖고 지나가던 아줌마 둘이가 소리 지르면서 나가서 그러더라고요. 앞에 유리창 같은 거 휘어지면서 바깥으로 유리창 깨지고 그래요. 오늘 아침 9시쯤 상가 주택 지하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지하에서 일어난 폭발로 문은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있고 벽엔 금이가 있습니다. 여기로 와보면 충격의 여파로 1층 가게 바닥이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 창문도 부서지고 골목 전체에 유리창 파편이 날아왔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에 있던 70대 남성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층과 3층에 있던 주민 6명은 곧바로 대피했습니다. 붕 떴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밑에서 뭘 되게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폭발은 사고 현장이 어딘지를 보려고 일단 내려왔었고요.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정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지하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17%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시세를 기준으로 79% 올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86%로 시세보다 더 올랐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입니다. 시민들도 정부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건 서울 아파트 11만 5천 세대의 시세와 공시가격입니다. 3.3제곱미터당 시세는 79% 올랐고 공시가격은 86%로 더 많이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7% 올랐다는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큽니다. 국토부의 주장대로라면 시세가 17% 올랐고 공시가격 또한 17%가 올라야지 정상인 겁니다. 뭔가 공시가격에 왜곡이 있다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경실련 조사에선 시세가 가장 적게 오른 단지의 상승폭이 52%입니다. 많이 오른 곳은 배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4년간 실거래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여의도의 한 재건축 후보지도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던 실거래가가 5,600만 원이 됐습니다. 실거주하는 집주인 사이에선 세금만 올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밖에 느껴지진 않아요. 세금만 커질 뿐이지 불안감만 더 조정하는 것 같아요. 양도세뿐만 아니라 이제 취등록세도 그렇고 큰 금액이 발생하다 그 정도면 거의 뭐 이사를 갈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집값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집값 얼마나 올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축소해서 말을 하고 세금을 매기는 공시가격은 또 시세를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정부가 편의에 따라서 은폐 축소 통계를 오락가락 내놨다는 거죠. 경실련은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건 부실한 조사가 1차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울 아파트 표본 가구 수가 2,700가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연일 요란한 소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쨍쨍하다가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건데요. 예년 같으면 장마가 시작됐어야 하지만 아직입니다. 김세현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소나기의 원인 그리고 장마는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요즘 자꾸 비가 오는데 장마는 아직인 거죠? 네, 며칠째 오락가락하는 비는 소나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상층에 기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에 지표면은 낮 동안 햇볕 때문에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층과 하층의 기온 차이가 커져서 대기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바람이 모인다든지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장마전선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네, 위성 영상을 보면 현재 장마전선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일본 규슈 남쪽 400km 해상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층에 있는 찬 공기 때문에 장마전선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늦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부터 장마가 시작할까요? 네, 제주도는 금요일인 모레 2일 저녁부터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모레부터 내리는 장맛비는 저기압이 장마전선을 끌어올리면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시간이나 지역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중부와 남부 지역은 3일에 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장마 기간 동안 집중호우가 많이 왔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네, 올해도 비슷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도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에 아직 찬 공기가 남아있는 데다가 저기압이 지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걸로 보입니다. 또 저기압이 지난 후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 지역은 월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나라 밖 날씨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서부 지역은 원래 여름에도 제법 시원한 곳인데 지금 기온이 50도 가까이로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역에서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주의 한 계곡입니다. 불볕더위를 피해 아이도 강아지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폭염에 곳곳에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포틀랜드는 46.1도, 시애틀은 42.2도까지 올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고속 경전철과 전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이 지역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에도 전례 없는 폭염이 들이닥쳤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은 사흘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현지 시간 29일 49.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I don't remember it being this hot this early before. Hibernate in the basement because it's a little cooler down there and we are trying to survive with our stand fan. 주요 도시에선 에어컨과 선풍기 재고도 동났습니다. There's only so much I can do to try and keep him cool because we don't have central air, we don't have AC, and we currently don't have any fans.
CNN은 캐나다 리턴 지역에서만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적어도 23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주 원인이 열돔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열돔은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반구형 모양으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는 현상입니다. 지표면으로 눌린 뜨거운 공기가 쌓이면서 더위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열돔이 수천 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매우 강하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의 모습이 연상되는 사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신문 한 개면을 통해 세 번째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를 연상시키는 사파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두껍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 전 장관 부녀는 오늘 조선일보와 기사를 쓴 기자,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사파의 형상과 동일한 사진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국 부녀를 지칭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 착오라는 말로는 합리화,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사과문을 낸 조선일보는 신문 한 면을 할애해 또 한 번 사과하고 사파를 사용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해당 기자가 그림 속 인물이 조국 부녀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며 부주의하게 기사와 관련 없는 사파를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출고 전 이미지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억 원대 국가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등 21개의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조범동 씨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이자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 PE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 21건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중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 PE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전지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위로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이 업체의 자금 5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른 회사와 관련해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3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조 씨가 회사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싸게 판 건 배임, 회사 돈으로 포르쉐 자동차를 산 건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의 사모펀드 관련 횡령 배임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1,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판결 이후 조국 교수는 조국 펀드 등 헛소리를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지난해에만 3,000명입니다. 이들 곁에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외롭지 않게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가난하고 쓸쓸했던 한 생명의 뒤안길을 밀착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국화 옆으로 과일과 한과가 놓인 평범한 장례상. 그런데 영정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상주도, 찾아오는 조문객도 없습니다. 이름이 적힌 위패만이 고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1975년생 이모 씨의 빈소입니다. 장례식장에 연락을 받은 봉사단체가 장례를 열고 자리를 채웠습니다. 술 한 잔과 국화꽃 한 송이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었던 모든 것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16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발인 그리고 화장을 거쳐 유해를 뿌리는 산골까지. 이 씨의 삶이 마감되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 남짓입니다. 1년에 평균 한 10분 정도, 많게는 15분 정도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연고가 없거나 또는 가정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장례를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국민적 관심을 숨진 이 씨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동네에 와봤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을지, 기억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세요. 혹시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가끔 어쩌다 얼굴 한 번 보지 나랑 나가는지 어쩌는지도 몰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고시원에 살면은 대화를 잘 안 해요. 담배 피러 나와서 얼굴 마주치면 뭐 인사하고 얼굴이 항상 붓고 막 그래 있어. 주로 방에만 있었다는 이 씨. 그가 그나마 자주 갔다는 슈퍼 상인을 만나봤습니다.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는 좀 전단지 붙이고 그러는 거 좀 했어. 그러다가 그 뒤로는 몸이 안 좋으니까 못하더라고. 다리 퉁퉁 붓고. 어느 순간부터는 독한 술을 자주 사갔다고 말합니다. 30도짜리. 30도. 방금도 30도. 아프니까 이걸 먹으면 통증이 조금 자기가 잊어버리나 봐. 약한 거는 가져가도 안 된대. 그래갖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 라면만 가끔 먹고 빵 가끔 사고. 발견 당시 이 씨는 간경화 말기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씨처럼 연고자 없이 숨지는 사람은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지난해 3,000명가량이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은 가족이 있지만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씨도 경찰이 유족을 찾았지만 시신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유족 2명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청에 보낸 시신 인수 포기 각서에 올해 연락 두절이었다며 수급자이며 몸이 좋지 않아 도움을 구한다,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고향은 강원도라 그러더라고. 뭐 가족이 누가 있기는 안 해도 젊은 사람이 좀 안 됐어. 무연고 사망을 조사하려면 혼자 숨쉬는 고독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통계조차 없었습니다. 정부가 반드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한 고독사 예방법은 지난 4월에야 시행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혜원입니다.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국대는 누구입니다. 국가대표에게는 아니고요.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는 오디션 8강전이 오늘 열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과연 10대 대변인이 나올 것이냐였죠. 고3 학생인 김민규 군 최연소 8강 진출자인데요. 지금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병행하는 게 어렵진 않을까요? 사실 제가 1차 지원하는 것도 기말고사가 2주 남아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학교 선생님들께도 여쭤보니까 그래도 큰일하러 가는 건데 이왕 할 거면 잘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학교 측에서 배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최연장자죠. 김현주 전 MC 압박 면접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이 정부 들어서 뭐 아연 실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깜놀한 경우가 무척 많았기 때문에 그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따끔한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당 대변인이 되면 당을 대표하는 패널로 각종 토론회도, 방송 토론회도 나서게 되는데요. 속된 말로 말빨이 필요하죠. 빨리 나가서 붙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뭐 불러주기만을 바라고 있고요. 설사 제가 대변인 토론 배틀에서 떨어지더라도 저를 방송에 많이 좀 꽂아주시면 제가 가서 다 제압을 할 수 있고요.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너 나와 이렇게 한판 붙고 싶은 상대도 이미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사람 김남국 변호사 나오면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 곧 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 4강 진출자가 가려졌는데요.
임승호, 양준우, 신인규, 김현주 이렇게입니다. 아쉽게도 10대 대변인은 다음을 기약해야겠죠. 이들 4명이 국대,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되는 건데요. 다음 주 결승전에서 최다 득점자 2명은 대변인, 나머지 2명은 부대변인으로 임명됩니다. 우리 정치에서 대변인은 주로 상대를 공격, 비난, 또 반박을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 날선 언어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뽑힌 분들인 만큼 새로운 대변인 모델로 정치에 새 바람 불어넣어주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을 많이 한 사람들을 선정해 헌혈 유공장을 수여하는데요. 그 부상품으로 만년필 세트를 줍니다. 유명한 독일의 제품 라땡인데요. 이렇게 훈장과 함께 SNS 이런 데 인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만년필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만년필로 쓴 건데 글자가 뚝뚝 끊어지고 부드러운 느낌이 없죠. 이런 사례가 많았는지 민원이 들어왔고 적십자사가 직접 독일 본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가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짝퉁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 적십자사도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즉 낙찰된 이 업체가 가품을 공급한 겁니다. 약 2만 5천 세트, 4억 원 상당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네,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고춧가루입니다. 신토불이 국산 100%라고 광고를 하고 있죠. 농민이 직접 재배, 건조, 포장, 관리한다며 이렇게 고추밭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이 정도면 믿을만하죠. 그래서 약 4만 명이 27억 원어치를 샀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중국산 93톤을 사서 소분해 판 겁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네, 노래 제목대로 참 요지경 속같이 어지러운 세상인데요. 헌혈자를 속이고 또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고 오늘은 참 참기 힘든 하루입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거리를 줄입니다.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줄이는 일. 다시 세상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SD 바이오 센서. 비타민 선택 기준요? 저는 C+ 먹어요. 비타민 C 1200mg에 셀레늄, 아연, 비타민 E와 B까지. 아로나민 C+. 하나면 되니까. 피로는 풀고 항산화 관리까지. C+ 하나면 충분해요.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뜨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